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조 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응급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법조계 역시도 대한변협의 설문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은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보면서 상실감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고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성을 발휘해 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인들과 법조인들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위험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생명을 담보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느냐는 그런 자괴감과 회의감마저 목도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대부분 응급실이나 아니면 외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환자를 빠르게 인지하고 응급처치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의료진의 입장인데 환자는 최대한 빨리 나 먼저 좀 보기를 원해 주시고 중증도보다는 큰 병원이니까 잘 봐줘야 되고 완전한 치료 전경을 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입장 차이가 환자하고 이제 많이 좀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 발생의 원인은 병원도 있고 의료진 요인도 있고 환자 요인도 있고 기타 여러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응급실에 가서 술 먹고 폭력 행위 좀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가해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반의사 불법죄라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지 않거든요. 이 조항이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좀 없애주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게 그 지역 그 기관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보안 요원이 이제 폭행을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막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 요원이 이 가해자하고 몸이 부딪히거나 그러면 그 가해자가 그 보안 요원을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안 요원이 고소를 하면 보안 요원이 그걸 다 맡아야 돼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쌍방 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법적으로 이 보안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그 항목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의학 드라마 총 94회 중 2,300건의 폭행 건수가 있었는데 이 중 의료진하고 환자 폭행이 6.4%, 의료진하고 보호자가 6.5%, 한 230건.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의료진을 이렇게 환자 보호자가 구타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너무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건물에 유리창 하나 누가 부순 거를 가만히 두면은 가만히 그거 보수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결국은 모든 유리창이 깨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재하고 있는 반문명성이라는 것이 조금씩 표출되면서 이 기강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결국 이게 절차와 이것 내용에 대한 공정과 절차의 공정과 내용의 적정함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생각인데 일단 우리 법원이 당사자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대구 사건을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공공 질서에 대한 위협 행위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이제 법조계나 의료계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폭력 행위로
귀결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는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모든 이제 어떤 퍼블릭에 대하여 이제 어떤 테러 행위 비슷한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지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과 가장 본질적으로 그 비슷한 속성을 지니는가? 사실은 테러, 이제 그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이런 그 사건들하고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화염병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결국은 흉기 난동을 하고 문을 막은 다음에 불을 지를 정도의 위협적인 행위, 소위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뭐 의뢰인 중에 이제 불만 제기를 하는 의뢰인인가? 그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어떤 소수 돌발 행위를 할 만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의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범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과력이 누범으로 이제 누적돼 있고, 그렇다면 이런 이제 정말 전과가 누적되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 특성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박해망상입니다. 내가 구박받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폭력의 도화선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응급실 말씀하셨지만 응급실에서 불만 있는 사람이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이 있을 텐데, 굳이 그중에 낫을 들고 가서 의사의 뒷덜미를 내리 찍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당사자가 절대 자기가 가해자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해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중에서도 사실은 박해망상 더하기 굉장히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의 지표는 전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에 대하여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적했던 그런 의회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위험 관리가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환자가 위험하냐, 어떻게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피하기 위한 방법들이 그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의사가 뭘 했는지에 따라서는 폭력도 용인된다라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의사 표현들이 사회에 아직도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어떤 대형 사고가 한 개 일어나기 전에는 29개 정도의 소형 사고가 있고 300개 정도의 징후가 있는데 이게 누적이 돼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의료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이고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의사 표현들이 계속 용인이 된다면 결국에는 폭행, 협박 같은 경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어서 이번처럼 뭐 낫을 들고 목을 찍는다든가 병원에 불을 지른다든가 하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의사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 있다라는 걸 어떻게 바꿀 거냐?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사실 특가법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임기 종료로 이제 폐기가 됐었는데, 굳이 의사만 그렇게 보호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특가법에 있는 조항들 중에 그 비슷한 행위 양태하고 비슷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보시면 체포감금치사상이나 아니면 운전자 폭행 협박, 흔히 아시는, 그리고 뭐 민식이법 같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행위 양태도 비슷하고 다중에 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금지한다라는 취지로 들어와 있는데 비슷합니다. 형량이 과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가법에는 산림절도가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산에 가서 나무나 임산물을 몰래 채취해 오면 처벌하는 건데, 산림관리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거를 특가법에 둬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는 좀 과하게 말하면은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은 산에 있는 나무만큼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걸 좀 어떻게 해야겠느냐? 모든 진료 현장은 다 비폭력 지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의료인만 보호하는 내용의 현행 입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응급 환자를 보호 대상에 추가하자라는 개정안이 왔을 때 의사협회에서는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환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환자 보호자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 현장은 정말로 비폭력 지대여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법적 내외는 물론이고요, 법원 안이나 검찰청 안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거나 자기 일을 이렇게 폭력으로 의사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는 일단 질서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마찬가지게 또 병원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유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그래야 돼야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신뢰라든가 뭐 저희 뭐 의료인력이나 법조인력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돼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사님. 우리가 사법방해죄의 일환으로서 이 변호사에 대한 테러 같은 이런 보복 범죄 행위를 입법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적고 의사도 1명, 간호사 3-4명 있는 이런 보안 인력도 없고 이런 곳에서 거의 와서 또 그 주치자들은 와서 그 병원이 규모가 작아 보이면 오히려 더 만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폭력적인 언어 행동, 집기 파손 행위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에 와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적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게 어쩌다가 뭐 대학병원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1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병원에서는 금요일 날 술 먹는 날이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겪습니다. 불편한 분들 언제나 진료할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제 소속 기관과 이름을 알면 언제든지 내일 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요번에 용인의 응급실 의사는 당직 근무하는 걸 찾아서 가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했죠. 근데 대부분의 진료를 보고 있는 전문의 의사들은 노출되어 있죠, 신원이요. 병원 이름과 이름이 나와 있으면 다 인터넷 사이트든 전화하면은 진료하겠다고 그러면은 진료 언제 하는지, 몇 시에 하고 있는지, 진료실이 어딘지 위치 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면은 100%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통제할 근거가 없는 거죠. 들어오면서 왜 이 사람 만나러 오는 거냐, 어디 회사 사장님 만나는 것처럼 왜 오셨느냐, 약속됐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약하면 바로 봅니다.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악의를 품고 오는지, 진료를 하고 오는 건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아파서 오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돌변하면 그런 대학병원의 교수들처럼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와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찰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를 계속 신체적 접촉을 하고 만지고 이러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책상 저 너머에서 무슨 접수 창구처럼 저 바깥에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앉아서 1m 제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앉아가지고 환자를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저한테 적대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을 만지고 다가가고 있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폭력 행위를 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피할 거리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 안에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의사와 환자가 단독으로 진료실 안에 놓여 있습니다. 기껏 있어봐야 간호사 1명 있거나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가 있죠.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했을 때 피할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진료실에 옆에 경문을 만든다는도 하지만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환자랑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 없을 때 단순히 한쪽의 기분에 의해서 묻지마 또는 보복 형식으로 사건이 벌어질 때, 또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전혀 관계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 덩달아 함께 희생될 때, 이럴 때가 좀 특히나 더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변호사 사무실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된 게 이번 사건이 이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분명히 앞으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접근 가능하고 동선이 상시 노출되어 있는 이런 법조인분들 또 의료인분들이 훨씬 더 사고에 취약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별다른 경비시설이 없는 로컬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겁니다. 저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제가 잘하고 해왔던 부분은 계속 상기시키는 일일 것 같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랑 같이 계속 끊임없이 재조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해줘서 공감대를 형성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 및 의료단체분들이 향후 추진하시게 될 대책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알리고 또는 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평가를 병행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할 겁니다. 동시에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청률 그리고 클릭 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도 모르게 더 자극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과장하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가 어떤 기사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한 기사를 목격했고요. 언제까지나 저희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것이 저희의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제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빨리 잊는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저 또한 중요한 재판이나 수사를 팔로우하다가도 얼마 후에 다른 이슈들에 신경 쓰다 보면 다시 그 사건에 마주했을 때 아 이게 있었지 하고 스스로 잊었던 저를 놀라곤 합니다. 망각의 동물인 우리 모두에게 같은 사고가 찾아오고 나서야 또다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해 해결 방안 찾으려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료진 안전에 관한 문제점에 제6조 응급의료 법률에 관해서 응급의료의 거부금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 환자가 응급 환자인지 비응급 환자인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응급실에 내원해서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폭언 플러스 폭력이 되면 저희 쪽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저희 쪽에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의료진의 안전보다 환자의 안전, 그다음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봅니다. 그렇지만 의료진이 안전하고 의료진이 정확한 진료를 해야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다음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개선인데요. 세이프티 디자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보안 안전 요원들이 수시로 라운딩을 돌고 직접 환자들을 볼 수 있고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을 주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락다운 방식으로 해서 어떤 폭력이나 폭행이 됐을 때 딱 버튼을 누르면 그 문이 닫히면서 못 들어가기도 하고 못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시설적인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폭언이나 폭행도 불법 행위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료진 또 법조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하지 않으면 진료나 상담이 불가능함을 인정시켜주는 법률적 제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현실화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결국은 환자가 아니라 환자 이외의 다른 환자, 가해자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가족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그다음에 다른 그 의사들,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님들, 컨설트 하시는 의사님들은 항상 응급실에 있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셔서 법조인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